오늘은 6번째 강의, 당연한 상식을 의심하라. 첫 번째 강의는 세상 사건이다. 두 번째는 사건에는 방향이 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는 깨달은 사람의 실천. 다섯 번째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실에 적용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부는 게 바람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는 메커니즘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뭔가 있어. 뭔가 이렇게 커다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의 주체가 있고 이 진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이 사건의 주체에서 그 변화로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스르륵 나가버려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어, 동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관심이 동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동사에서 생각이 끝나버려요. 진실을 깨달으려면 이 동사의 활동 공간, 이 공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사건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을 알고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다 틀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어. 보통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 상식이 틀린 거야. 달착륙 음모론만 해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그 상식이 틀렸다고. 여러분이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구인 70억이 당연히 이게 맞지. 그거 당연히 틀렸어요.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네. 틀렸어. 딱 보니까 해가 지구를 도는구나. 틀렸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당연히 틀렸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이 다 틀렸다. 개소리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구조론을 배우면 그 경천동지, 하늘이 무너지고 사회가 절단나고 그런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된다. 거대한 발상의 전환, 사고, 가치관의 전도,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뒤집어져. 구조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좋은 사건이 지난주에 하나 있었죠. 빨대가 있는데 빨대에 구멍이 몇 개냐. 이 구조론을 상상하는 얘기예요. 빨대에 구멍이 한 개, 두 개. 근데 이제 위상동령이라고 하는데 위상 수학으로 보면 도너츠도 빨대와 구조 같아요. 도너츠는 구멍이 한 개인데 왜 빨대는 구멍이 두 개냐고. 이거나 이거랑 똑같잖아. 들어가는 입구 하나, 출구 하나, 입구 하나, 출구 하나. 만약 여기에 또 구멍이 한 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건 위상이 다 다르죠. 이런 건 다른 건데 빨대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 도너츠나 빨대나 구조가 같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사람도 입에서 항문까지 파이프가 한 개 긴 파이프예요. 그래서 입구가 출구가 한 개 있는 데는 여기는 입력이 있고 여기는 출력이 있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간다. 이 세상이 파이프로 되어 있다. 파이프 하나를 가지고, 빨대 하나를 가지고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있어. 지난번에 얘기한 이 개가 있고 저울이 있고 여기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이런 모든 구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뭐 설명할 게 없이 그냥 파이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이프는 구멍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과학도 이게 하나의 파이프라는 거죠. 선과학도 우리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 하나를 사람이 딱 적용하면 이 선 하나로 사람을 재는 거예요. 자는 한 개인데 측정 대상은 여러 가지죠. 한 개의 선으로 사람의 키를 딱 재보고 너는 키가 덜 커서니 악이야. 넌 키가 크니까 선이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은 하나인데 사람이 다른 거죠. 사람이 선과 악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선은 한 개의 선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다양하게 있다. 사람이 70억 있으니까 70억까지 선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
빛과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부자와 빈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3만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3만 개를 다 이야기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하여튼 2개가 있으면 그것은 1개다. 이원론은 틀렸고, 이런론은 맞다. 이건 정답. 이건 틀렸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는 얘기냐면, 통제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은 2개가 있기 때문에 2 방법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론은 1개이기 때문에 1가지 방법으로 통제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있다. 여자는 여자의 방식대로,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2가지 룰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1가지 기술로 통제한다. 세상을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 에너지 입력과 출력, 사건의 원인과 결과, 시작과 종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론론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있고 플러스는 없다. 이걸 알게 돼요. 이 세상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어떤 있는데 사람이 있어. 이게 사람 쪽으로 굴러오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자기를 개입시킨 거예요. 관측자가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고 있다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건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는 사람을 배제하고 이 자체의 결을 보는 거죠. 이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면 조금이라도 부스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통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뭔가 조금씩 떼내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자전거는 달려야 바로 쓴다.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자전거 넘어지려고 하면 힘으로 팍!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면 자전거 바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무릎을 까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서질 때 왼쪽으로 더 꺾어버려야 돼요. 보통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사고 내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 브레이크를 안 잡아서 그래요. 자전거를 탈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무슨 위험이 예감된다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늦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꺾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2번째 얘기. 내가 통제권이 없는데 대응을 하면 자전거가 통제권을 가져가 버리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통제권을 자전거에게 양보하지 말라. 겸손하지 말라. 왜 이렇게 겸손하냐 이거죠.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아서 통제권을 내가 빼앗고 그 다음은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통제권을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첫 번째 요령은 뭐냐면 안장을 좀 낮추는 거예요. 이걸 좀 낮춰야 돼요. 안장을만 낮춰도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게 됐어요. 안장을 낮추면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발로 땅을 짚어야 돼요. 그것이 자전거를 잘 타는 요령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핸들을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는 것은 2라는 거죠. 핸들을 꺾는 것은 핸들이 2개잖아. 1개, 2개. 2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전거를 잘 타는 고수들은 핸들로 방향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체중으로 움직여요. 오토바이 고수들을 보면 알지만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꺾는 거지, 핸들을 이렇게 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핸들을 약간만 꺾고 몸을 기울여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 1로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전거가 속도를 잃고 쓰러지려고 할 때는 일단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가 바로 섭니다. 자전거 좀 기울어가는데 일로 막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는 가속을 해서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리면 자전거 자체의 관성력에 의해서 자전거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2는 틀렸고 1은 맞다. 이것이 구조론의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2는 뭐냐? 사람이 타고 있어요. 핸들 잡고.
그래서 사람과 자전거 일하는 거죠. 사람, 자전거.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속도를 올린다는 것은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사람과 자전거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침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통제가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2로 쪼개지는 그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속도를 떨어뜨리면 핸들을 이렇게 끄끌 하면 자전거의 무게중심 그리고 사람의 무게중심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2가 되어버려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잘 타는 비결은 절대로 이 자전거의 무게중심과 사람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분리되는 2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1이라 해야 돼. 혼연일체. 1이 되면 자전거가 자기 알아서 빨딱 일었어요. 뭐 팽이를 돌려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 뭔가 팽이가 있다. 팽이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막 팽이가 비실비실해. 비실비실. 막 이렇게 막 쓰러지려고 그랬어. 그래. 이때 채찍으로 치면 빨딱 일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이 자체의 관성력 이 두 개가 2가 되는 순간 팽이는 자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팽이를 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이 관성력을 이기는 순간 끝난다. 언제라도 관성력이 이겨야 돼요. 거지가 한 명 있다. 거지가 돈이 얼마냐? 5만 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거지한테 10만 원을 주면 외력이 관성력을 이겨버려. 이때부터 거지는 말한다기 시작해. 사고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조심해. 거지는 만 원만 줘야 돼. 그래야 거지가 자기 오에다가 플러스를 6만 원 내서 야 오늘 수입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거지에게 거액을 주는 순간 이 반란이 시작. 어떤 대상을 통제할 때는 절대 그 자체의 관성력을 키워줘야지 무리하게 애들한테 큰 돈 주면 100만 원짜리 막 요즘 북한에서는 5살짜리 꼬맹이도 100달러짜리 현찰 들고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력이 관성력을 이기는 순간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면 그 순간 이미 상황 종료야. 끝난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른이 애를 막 때려서 가르친다면서 너무 심하게 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외력이 그 자체의 능력을 이기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줄 때도 그 공부한 학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이라면 선생님은 그 10을 이기면 안 돼요. 한 9만큼만 가르쳐 줘야 돼요. 학생 1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20으로 들이대면 그 순간 애는 으아 해서 공부를 때려치우고 가출을 합니다. 항상 외력은 관성력을 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결국 2가 되면 안 된다. 이건 1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때 물고기는 헤엄쳐야 뜬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수영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일단 이제 물에 떠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앞으로 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다 꼬르륵 깔아져요. 물에 떠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헤엄을 치다 보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잠수를 해서 배웠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수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니까 수영 강사들이 수영을 진짜 위험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군대식 그런 식으로 수영 강사들이 가르치는 수영법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애들은 물속에서 잠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기가 너무 깊은 데 가면 안 되고 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있는 데가 좋아요. 근데 가서 물속으로 잠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아기가 1분을 견딜 수 있어요. 수영하려면 제일 먼저 물속에서 1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 저는 이걸 먼저 했어요.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2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5분이라고 말 실수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물속에서 오래 있었어요. 물속 200개 세우고 나왔어. 그 쇠파이프를 잡고 물속에서 안 나오고 계속 버텼는데 물속에서 2분을 견디는 훈련은 너무 심하고 적어도 1분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걸 하는 순간 이제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배울 때 위로서 막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다녔어. 이걸 배우면 물에 빠져도 그냥 물속으로 사삭거려 나오면 돼요. 물속에 빠질 때 당황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데 30초면 나갈 수가 있어. 30초 정도 시간 있지. 인간이 최소 숨을 3분을 참을 수 있을 건데
물론 5분 지나면 익사. 그렇지만 3분은 참을 수 있으니까 제정신으로 있는 시간이 2분이라고 치고 일단 30초 만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땅으로 발 짚고 그냥 걸어가면 돼. 물론 너무 깊은 데 빠지면 뜨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물속에서 1분을 참을 수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앞으로 가는 훈련을 하면 저절로 수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죠. 물에 뜨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물에 떠야 돼. 그 다음 앞으로 가야 돼. 두 가지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야. 무조건 1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일단 가다 보면 뜨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헤엄을 가는 게 일단 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물에 들어가자마자 뜨고 가고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지? 쉬워요. 그냥 물속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수영은 당연히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고 물 밖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수영은 당연히 물속에서 잠수해서 물속으로 걸어다니는 그게 수영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저절로 뜨게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전체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 이 전체라고 하면 이 부분과 부분이 결합해서 전체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틀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이걸 해야 돼. 그 처음에 이걸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 이렇게 되다 말더라도 조금 삐뚤은 이걸 해야 돼. 처음에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되면 이 반이라도 하자는 거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처음부터 완성을 생각해야 돼. 그림을 그리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조각을 하든 여러분은 처음부터 완성을 해야 돼. 아주 조잡한 작품이라도 처음부터 한 개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조잡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자동차의 앞 대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뒷대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자동차를 완성된 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서 안 되면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완성본을 만들어라. 같은 논리로 새는 날아야 뜬다. 새도 우리는 날갯짓을 막 해서 공중에 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새는 날갯짓을 해서 공중에 뜨는 게 아니에요. 새는 어떻게 되냐? 점프를 해요. 그래서 새 그물이 있는데 여기 참새 그물이에요. 참새 그물에 새를 한 마리 미리 붙여놔 잡아서. 아니면 가짜 새라도. 그리고 새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털어놔. 그러니까 모형 참새라든가 아니면 진짜 참새를 여기 붙여놓거나 그 새 소리를 녹음해서 털어놓으면 새들이 몰려와요. 근데 이 그물에 참새가 앉으면 그물이 휘어지기 때문에 참새 그물에서 새가 도망을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새는 점프를 해야 나는데 점프를 못하게 방해하면 새가 날지 못한다는 거죠. 새는 막 이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해서 공중에 떠고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새는 날아서 공중에 떠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날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끼 새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갈매기라든가 뭐 독수리라든가 새들이 TV로 많이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볼 수 있는데 절벽에 둥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녀비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녀들이 화를 내고 처녀비행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총각비행이라고 하는데 새들이 총각비행을 할 때는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첫 비행에 성공해버려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첫 비행에 날개가 덜 자란 경우는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새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동영상 보니까 떨어지면서 계속 바위에 부딪혔는데도 멀쩡해요. 새는 이 관절이 유연해서 막 땅에 추락해도 다치질 않아요. 가끔 이제 독수리는 새끼들이 좀 몸집이 크기 때문에 첫 총각 비행에 실패하고 추락해서 죽는 독수리가 있어요. 대머리 독수리, 콘도는 첫 비행에 바로 성공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사실 아기 새도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막 날려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날려가다 들어가고 근데 어미새가 밖에서 먹이를 안 줘. 먹이를 절대 안 주는 거야. 아기 새가 배고파 하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날아가는데 첫 비행에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 성공하기 너무 어렵다면 목표를 낮춰. 쉬운 문제를 풀으라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1단계 풀고 2단계 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을 해야 돼요. 대신 처음에는 좀 쉬운 목표를 해야 된다. 왜 처음부터 해야 되냐면 에너지의 통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뭐가 있다 하면 요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다와 이 관계 요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도 그래요. 여기 어떤 뭐가 있다. 그 여자든 뭐 강아지든 그 대상을 통제하려면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통제한다. 그런데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여자가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취직부터 해야 돼.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하려도 그 강아지의 에너지, 그건 호르몬이야. 강아지가 어떤 호르몬에 지배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강아지가 아직 젖을 뗄 때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데려온다거나 특히 고양이, 너무 어린 고양이를 데려와서 죽이는 경우가 많죠. 옛날부터 충무로 괴담이라는 게 있는데 충무로 애견 사회에 고양이나 개를 입양하면 죽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충무로 애견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파는 그 동물은 순종이야. 근데 순종은 브리더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잡종이 건강한 거라고. 순종을 사면 처음부터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너무 어린 개체를 사는 거지. 고양이가 젖을 떼고 충분히 자라고 난 다음에 사와야 되는데 아직 덜 자란 새끼 고양이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 죽지. 그리고 또 이 브리더들이 키운 개들이 원래 건강하지 않은 게예요. 잡종개 똥개를 사라고. 똥개는 건강에 안 죽어. 다음 얘기는 역시 지금 하는 얘기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 그래서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우리는 이제 부분과 전체는 같다 이렇게 배웁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다. 이걸 두 개를 딱 부러뜨리면 합친 거와 같잖아, 안 같아요. 이거는 고장났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거는 전체고 이거는 부분인데 이 부분 몽땅연필 두 개 갖고 오면 새연필 한 개 주느냐고 안 줘. 가게 가서 문방구에 가서 저 몽땅연필 두 개 줄 테니까 새연필 한 개 주세요. 그러면 문방구 주인이 새연필 주냐 안 줘요. 이거 부러지면 그걸 끝인 거야. 그래서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의 합은 전체가 같다. 이게 이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에 뭐가 있냐? 전체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은 그 꽃과 살아있는 꽃, 전체는 살아있는 꽃이고 부분의 합은 죽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죽은 꽃이나 살아있는 꽃이나 가격이 같지 않은 거 어떻게 같다? 그게 다르지. 마치 그 요리하기 전의 그 재료가 부분의 합이죠. 요리된 전체의 가치는 같다. 당연히 다르죠. 그게 어떻게 같아. 요리 과정에서 열이 더 들어갔는데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다. 이게 당연한 우리 상식을 뒤트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전체에는 부분의 합이 없는 에너지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방향과 순서가 있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당연히 큽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완제품보다 조립품이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당연히 완제품이 비싸죠. 조립했을까? 조립 비용이 들어갔는데 질서 비용, 조립 비용. 근데 이케아는 왜 부분의 합인데 왜 비싸냐? 이케아는 사실 산 거예요. 이케아 안 비싸.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구조로 나오면 다 박살납니다. 그 위에도 제가 한 30가지 가까이 써놨는데 범선은 바람보다 빠르다.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가 바람보다 사실 더 빨라요. 그 외에도 스케이팅은 옆으로 간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공통된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1이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2가 돼요. 2는 틀린 거고 1은 맞는 거다. 1이 되어야 답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